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2 IMF 시대 국가 부도의 날, 당신의 생존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IMF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 2년 전에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이 포스팅을 보면 베팅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살아남고 막고 베팅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대체 IMF가 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자, 이 국제통화기금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마무리가 되기 전에 1945년 브레튼 우즈,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이런 브레튼 우즈 협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출범을 하면서 세계은행과 함께 창설이 된 게 IMF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 미국이 전 세계의 75%의 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를 달러를 하고 그 달러 1온스 35달러의 금 1온스를 연동시키면서 기축통화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IMF와 함께 창설이 됐는데 IMF의 임무를 보면 특정 국가의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빌려주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IMF가 왔는데 그 당시 우리는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를 빌려 쓰게 된 거죠. 그게 IMF로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빌려 쓰게 되면 IMF의 지시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리를 상승을 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헐값에 팔려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IMF가 그런 것들을 명분은 경제 개혁이지만은 실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픔을 안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2의 IMF가 또 온다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유튜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오더라도 안 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마음이 평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IMF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미국 동의를 하지 않으면 IMF는 아무런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뭐 미국이 주도를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배당량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미국이 배당량의 17.86%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정말 막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국가부도의 날, 영화가 2년 전에 상영이 되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이렇게 던져지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또 다른 위기가 오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그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겪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다시 일어날 일들을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라. 또 다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아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베팅을 해서 이러한 위기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나 뭐 개인 사업자들 빚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장들이 IMF로 인해서 모두 도산되고 모두 헐값에 팔려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들이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IMF 외환 위기는 왜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달러를 꼭 IMF에게만 빌렸어야 했나? 뭐 다른 국가에서 빌릴 수 없었나라는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유가 보니까 수출 주도를 위한 고환율 정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고환율 정책이 뭐냐면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고환율 정책을 씀으로써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들이는 방법으로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어떤 자원이 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주도국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부유하게 경영을 운영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반면에 단점은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품은 가격은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고환율 정책이 뭐냐면 우리가 원 1달러당 1,000원에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1달러당 1,100원에 고정하고 1달러에 1,200원이 고정이 된다면 이 달러는 고환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이러한 고환율 정책이 많은 기업들에게 빚으로 쌓여진 외화가 넘쳐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발을 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의 확장 그리고 과도한 부채입니다. 여기서 정경유착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주지 말아야 할 그 대출도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부채가 자기 자본 비율에 비해 300%, 많게는 1000%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업에서는 차익 경영이라고 하는데 차익 경영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산업이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방만한 경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면서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 부채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만성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 투자자들이 외국 자본을 급격하게 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게 국가 부도의 날 IMF 외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IMF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시중금리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 그리고 뭐 은행, 개인,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모든 사람들이 빚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도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죠. 주식, 부동산이 우리나라에는 폭락이 되고 반면에 원달러 환율의 가치가 2,000원까지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투자를 베팅을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 아파트 하나 살 가격으로 뭐 세네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갖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3,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건실한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이 되게 됩니다. 높은 구조조정으로 30% 회사원들이 다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잡, 재테크 이런 말들이 이 이후에 우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IMF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빚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금모으기는 사실 대기업에서 주도를 했고 대기업에서도 많은 소득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부가 또다시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죠. 국민들은 감성에 젖어서 우리가 국가를 살려야 된다. 새마을분여회 중앙연합회에서 시작된 금모으기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돌반지, 금반지, 트로피 그리고 평생을 일궈낸 금메달까지
이렇게 다 기부 형태라든지 그 시세로 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건모라는 사람도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건모도 본인이 받았던 트로피에 있는 금을 다 이렇게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 금모기가 일어났는데 그 4개월 동안 351만 명이 참여를 했고 227톤의 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227톤의 금을 팔아서 우리가 빚을 100%는 아니지만은 청산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3년 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년 빠른 기간 내에 우리가 빚을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금모으기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227톤이면 당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의 20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빚을 빨리 갚아서 좋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많은 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뒤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금가 추이인데요.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 시세 처음을 보면 1971년도예요. 이때가 어떤 일이냐면 브레튼 우즈의 협정에서 만들어진 기축통화가 1온스당 35달러를 연동한 것을 파기한 날이 1971년도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 배째라. 이렇게 나온 날이 71년도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연동을 시킨 것을 끊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불태환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부터 금값은 오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도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금 버블도 버블인데 절대로 꺼지지 않는 버블이다라고 경제학 수상자가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 중에서도 금시장은 9천조 이상의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97년도에 보면 금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5년, 6년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금값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온스당 지금 1온스당 1,850달러 정도 하는데 앞으로 3,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우리가 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렇게 많은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도를 했다거나 그리고 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참 또다시 우리의 부가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금을 우리가 금모으기를 했냐면 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돈은 사실 달러와 금이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는 무기, 국방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금융,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1997년도 IMF 위기 이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금융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빚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은 이 금융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안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너무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